라카 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스입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 밖에 눈이 옵니다. 그리고 조금 오는 것도 아니고 간만에 진짜 눈처럼 눈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요즘 춥다 하긴 했지만 모처럼 겨울 분위기가 더 많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캐롤이 더 선명하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틀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진짜 연말이 다가왔고, 제가 오늘 찍을 컨텐츠는 지난 한 해 동안 2023년 동안 제가 진행했던 방구석 독서 모임 책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해요. 얼마 전 라이브에서도 간단하게 좀 길게 이야기한 적도 있긴 하지만, 또 라이브 못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녹화용으로 좀 간단하게 찍어 놓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올 한 해 읽었던 방구석 독서 모임 책들을 한번 쭉 기억해 보면서 어떤 책이 좋았고 어떤 책은 어땠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에 또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셨던, 함께 참여하셨던 모임이 있거나 책이 있다면은 또 그것도 참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럼 올 한 해 함께 읽었던 책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올해 첫 번째 읽었던 책은 이 책이네요. 안토니오 스카르메타의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 책의 선정 이유야 다 이제 게시글마다 써놓긴 했지만 한 해를 좀 가볍게 시작하고 싶었고, 뭔가 시라는 것이 첫 책으로 좀 어울리지 않을까. 정확히 말하면 이 책은 시는 아니지만 파블로 네루다라는 시인과 관련된 책이다 보니까 뭔가 봄이 오는데 시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선정한 세계문학 책이었고요. 길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분량 자체가 좀 짧기도 하고, 뭐랄까 읽고 나서는 어떤 정석적인, 또 어떤 의미로 교과서적인 세계문학 고전을 읽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작품 내부 속에서 인물들 간의 어떤 티키타카라고 하죠. 이 만담에 가까운 대화들도 상당히 재미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 이제 이 마리오 히메네스라는 주인공과 네루다의 마지막 만남, 그리고 이제 저녁 바다를 보고 서로 이제 끝을 예감하는 이런 장면은 정말 값진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읽을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작품을 통해서 저는 이제 피노체트 쿠데타, 칠레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고 나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채워나가게 되는 것도 있어서 그 이후에 다른 책을, 비슷한 문화권의 다른 책을 읽어 나갈 때에도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좀 평을 하자면은 괜찮았던 세계문학 고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게 좀 빨리빨리 가야 돼요. 올 한 해 11번의 모임이 있었고, 그러니까 11권의 책이 있잖아요. 한 권당 1분만 해도 11분이고 2분 하면 22분이고 영상이 많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올해 두 번째 3월 달에 읽었던 책은 안윤 작가의 남겨진 이름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박상룡상을 수상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선정을 해서 같이 읽어본 신인 작가의 글이었는데요. 이제 읽어보니까 신인 작가스럽지 않은 어떤 깊이도 있었고 상당히 문장들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또 낯선 배경이라는 점 역시도 한국 문학에 좀 찾아보기 힘든 키르기스탄이라는 배경이 나름의 매력 포인트로 다가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안윤 작가 작품을 저는 어쨌든 처음 읽어보았지만 다른 분들도 이 작품을 계기로 다른 작품을 더 읽어보시거나 했는데 괜찮은 경우가 더 있다고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간혹 이제 저도 고전을 좋아하고 옛날 작품, 이미 인정받은 수상한 작품 이런 것들을 좋아하면서도 또 한 번은 새로운 작가, 최근에 수상을 했거나 전혀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작가, 한국 작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읽어보려고 하는 편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안윤 작가의 남겨진 이름들은 좋은 선택이었고 실제로 읽고 나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박상명상에서 소설 작품이 혹시 당선이 된다면 한번 읽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책은 4월 모임이었고요. 세 번째 책은 오에겐자부로의 많은 원년의 풋볼입니다. 사실 이 작품은 지난 영상에서 이미 한번 말씀드린 작품이다 보니까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럼에도 올해 읽었던 책들 중에서 베스트, 뭔가 정말 좋았다라는 작품들을 꼽아보자면은 요 많은 원년의 풋볼 역시 그 목록 중에 반드시 들어갈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읽으면서의 경험이 너무 좋았고, 읽으면서 그 전율을 분명히 느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책이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어떤 게 베스트다, 워스트다 이런 거 꼽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책은 올 한 해 읽었던 책들 중에서 단연코 기억에 남는 책이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뽑는다면은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작품이었고, 명작임에는 분명하나 이게 개인적인 영역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좀 어렵기도 하거든요. 앞부분이 좀 진입장벽이 있는 책이고요.
그래서 이 작품 대중적으로 추천드리기 좀 어려운 작품이다 생각은 들어요. 실제로 읽다가 포기하신 분들도 덜어보기도 했으니까. 작품의 내용적으로 보자면은 이 작품 일본의 이제 안보 투쟁이라든지 전후 세대의 평화 인식 같은 것들을 담고 있는데, 읽어보시면은 일본 역사나 일본 세대를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작품 서사를 보자면은 이제 한 마을에 들어가게 돼서부터는 고립된 생활이 시작돼요. 그 안에서 이제 힘싸움이 시작되는 건데, 제가 좋아하는 한국 작가 중에서 이청준 작가의 당신들의 천국이란 작품 역시 이 소록도를 배경으로 그 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한정된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라든지 이야기들이 상당히 전 개인적으로 재밌다고 느껴져요. 옛날엔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작품이 같이 떠오르긴 하네요. 아무튼 올해 한 해 읽었던 책 중에서 정말 좋았던 책이고, 조금 어렵지만 진중하고 또 분명한 깊이가 있는 작품을 좋아하신다면 이 많은 원년의 풋볼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째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힘들었지 하는 분이 벌써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월 네 번째 책은 천명관 작가의 고래였습니다. 천명관 작가의 고래, 이제 사실 나온 지도 꽤 오래된 작품이고 저도 옛날에 읽어본 작품인데, 올해 이제 그 푸커 인터내셔널상 후보에 오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자 라고 해서 좀 가볍게, 지난 작품이 워낙 힘들었다 보니까 선택했던 책이고요. 다시 읽으면서 확실하게 진짜 참 이야기 재밌게 쓴다 라고 느꼈던 작가이긴 했어요. 그래서 뭐 이 작품의 어떤 의의나 깊이나 문학적인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읽는 재미라는 면에서 서사의 재미라는 거 확실히 충족시켜준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앞선 작품 오해 겐자부의 많은 원년의 풋볼과 다르게 이 작품은 좀 난 재밌는 이야기 읽고 싶어, 한국 문학 중에서 뭐 없을까? 라고 할 때 추천드릴 수 있는 작품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그래도 동의를 하실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좀 읽어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천명관 작가의 고래, 한때 한창 핫하게 다뤄지기도 했던 책이니까요. 앞으로 제가 천명관 작가의 고래를 다시 읽을 일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주변에 그래도 가끔 추천하는 일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책은 6월의 모임이었죠.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밀란 쿤데라 책을 언젠가 독서 모임 해본 적은 있었는데, 방구석 독서 모임, 라이브로 해본 거는 처음이긴 했었고요. 뭔가 이 책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책이라고 느껴지기도 해서 내가 잘 다룰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계속 미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굳이 미룰 필요가 있나? 그냥 한번 같이 또 읽어보고 이야기해보면은 뭐 어떤 모임이라도 좀 부족하지만 좋은 모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선정했던 작품이었는데, 개인적으로 모임 자체도 상당히 만족스러웠고 제가 잘 준비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다시 읽어보고 다시 이야기해본 데에는 참 좋았던 작품이긴 했었습니다. 이게 참 공교롭게도 이제 제가 보통 이제 6월 초에, 그러니까 6월 모임이니까 6월 초에 모임책을 선정하고 6월 말에 모임을 하잖아요. 7월 11일인가 밀란 쿤데라가 이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또 타이밍이 미리 알고 당연히 그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딱 돌아가시기 전에 읽어보았다라는 면에서 좀 묘한 감각을 좀 느낄 수 있었긴 했었습니다. 사실 그냥 우연히 타이밍이 맞은 거라서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게 좀 특별하게 느껴졌을까요? 이 제목의 임팩트가 너무 큰,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지금도 많이 팔리는 스테디셀러,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막상 읽어보시면 좀 어려운 작품이긴 합니다. 이해하기 좀 난해한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천천히 곱씹어보면은 그만큼 두 번, 세 번 읽어보면은 정말 이야기할 거리가 많고 생각할 거리가 많은 작품이니까 언젠가 기회가 되신다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미 읽으셨다면 한 번 더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8월이네요 벌써. 벌써 8월? 아니네요. 7월 모임인데 제가 8월 6일에 진행했던 거네요. 7월 모임 책은 코맥 메카시의 신의 아이입니다. 코맥 메카시 선정한 이유 역시도 오해 겐자부로도 그렇고 코맥 메카시가 이 도서전 시기 때쯤에 돌아가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읽었던 정말 좋았던 책, 그리고 또 올 한 해 읽어서 정말 이 작가 너무 좋다라고 느꼈던 작가가 코맥 메카시였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예쁜 말들을 올 초인가 중순쯤에 읽고 너무 좋아서 코맥 메카시 작품을 더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마침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방구석 독서 모임 선정 도서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많은 작품 중에서 이 신의 아이가 좀 짧기도 하고 해서 선정을 해보았는데 내용 자체가 엄청 충격적인 작품이고 또 읽다 보면은 좀 비위가 약하신 분들이 힘들어할 수 있는 작품이라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작품이었냐 하면은 당연히 너무나 좋은 작품이었고요. 메카시의 작품은 저는 이제는 어떠한 거부감도 없이 또 믿고 읽는다, 정말 믿고 읽는다라는 느낌으로 확실하게 읽어나갈 수 있는 작가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작품의 초장부터 그도 당신과 다를 바 없는 신의 아이라는 문장에서부터 모든 작품의 내용이 어느 정도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전개라든지 이야기라든지 이 인물의 행동을 지켜보시면 그 신의 아이라는 말에 있어서의 느끼는 바가 있지 않을까. 이게 좀 버겁지만 분명히 좋은 작품이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작품 말고도 메카시의 다른 작품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저 역시도 앞으로도 계속 읽어나갈 생각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신의 아이가 올해 읽은 책 중에 가장 뭔가 잔인하거나 끔찍하거나 어떤 괴기스럽거나 뭐 그런 작품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뒤에 가보면은 전혀 아니다. 더 강력한 작품이 남아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진짜 8월 책은 바로 이디스 워튼의 여름이었습니다. 이디스 워튼의 여름, 8월에 읽은 이유는 진짜 여름이었기 때문에 이디스 워튼이라는 작가 이름을 한참 많이 들어봤는데 어떨까 고민하다가 여름에 읽어보자 해서 선정을 했고요. 사실 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제인 오스틴이라는 작가가 있고 그 제인 오스틴 역시도 여성 서사를 상당히 많이 쓰고 전원적인 모습을 상당히 많이 쓰는 작가인데 이 제인 오스틴과 이디스 워튼이 어떻게 다를까가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제인 오스틴은 저는 한 두세 권 정도는 읽어보았는데 이디스 워튼은 이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읽어본 바로는 분명히 다르다. 특히나 어떤 성적 자기결정권, 여성의 성적 열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뤘다는 점에서는 제인 오스틴보다는 훨씬 더 개방적이고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내용 역시도 제인 오스틴은 좀 대체적으로 평화스러운 내용이고 또 마지막에 가면 해피엔딩이 의뢰 있기 마련이고 뭐 엄청난 절망이라든지 좀 비극적인 사건들이 잘 없는 반면 이 여름 같은 경우는 또 이디스 워튼의 작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인 오스틴 하면은 약간 고전 웹소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라고 했지만 이 고전 웹소설에서 한 발 넘어가서 좀 더 자극적인 웹소설이라고 할까요? 분명한 재미를 보장하면서도 좀 더 마일드한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단맛과 짠맛이 있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 이디스 워튼의 작품들이 당시의 어떤 상류층의 귀족들의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속물적인 모습들을 잘 드러냈다는 점에서 더욱더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디스 워튼의 여름 같이 읽어보았었고요. 9월달 모임, 벌써 9월까지 왔습니다. 9월달 모임 같은 경우는 정미경 작가의 아프리카의 별이었습니다. 정미경 작가 아프리카의 별. 이 책은 제가 이제 한국 작가의 작품 중에서 뭔가 안 읽어본 작가가 누가 있을까 너무나 많지만 찾아보다가 이상문학상도 수상한 정미경 작가라길래 막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한 10여 년 전 정도인가. 사실 사람이 당연히 태어나면은 돌아가시고 죽고 하기 마련인데 뭔가 한번 같이 읽어봐야겠다, 기억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미경 작가의 아프리카의 별이라는 작품을 선정을 했어요. 다른 작품들 중에서 좀 절판인 것도 많았고 최근에 이제 뭐 유고작으로 다시 나온 것들도 있긴 했었지만 그런 것보다는 정미경 작가가 이전에 써놓은 작품을 한번 읽어보고 싶었거든요. 더욱이 한국 작가가 쓴 아프리카라는 배경이 되게 궁금했고요. 그래서 막상 읽어보시면 되게 이국적인 느낌이 많이 나요. 실제로 정미경 작가가 이제 해외 아프리카 여행을 하면서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쓴 작품이기도 해서 어떤 배경적인 고증이라든지 분위기가 정말 그냥 뭐 냄새만 첨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의 느낌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아프리카 생각하면 사실 여러 이미지가 있어서 뭐 정글이라든지 밀림이라든지 이런 이미지는 아니고요. 오히려 사막이라든지 모래폭풍이라든지 이런 이미지에 가깝긴 합니다. 아무튼 이 작품 상당히 재미있게 읽어나가고 있었는데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후반부가 좀 아쉽긴 했었어요. 후반부 마무리가 너무 급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 있었고 많은 이야기들이 수습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아있긴 했었으나 그 전까지의 전개는 상당히 괜찮았고 정미경 작가의 글, 또 문장들을 읽어나가면서 문장들 자체도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함께 모임을 해주셨던 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또 세세히 제가 들어보진 못했는데 또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 작품 읽어보셨거나 어떠셨는지. 제가 마지막 부분이 좀 아쉬웠다고 말할 때는 공감이 가셨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벌써 10월 모임이 다가왔네요. 10월의 책은 이 작품입니다. 찬쉐의 황리가. 당시에 이 노벨문학상 발표 전이었고 노벨문학상을 받을 수도 있을 거로 예측이 되었던 중국 작가 찬쉐의 작품이죠. 찬쉐의 데뷔작에 가까운 이 황리가는 초창기작인, 저는 이 표지에서 약간의 좀 특이한 분위기다라고 생각은 하긴 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읽다 보면은 좀 역겹다고 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문장으로 말하기도 그런데 파리를 먹다가 이빨 사이에 파리 대가리가 끼고 이런 막 문장들이 가득하고 뭐 온갖 벌레와 온갖 더러운 것들, 쥐, 나방, 온갖 오물들이 넘쳐나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찬쉐 자체가 아방가르드한 작가, 실험적인 작가,
어떤 의미로는 참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작가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저야 이제 이때 이제 10월 모임을 준비하면서 찬슈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또 당시에 중국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찾아보면서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긴 했었지만, 사실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그냥 항리가를 읽어보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야?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마구마구 막 써놓은 것에 불과한가? 이 정도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처음에는 분명히 그랬고요. 찬슈의 특징 중에 하나인 이미지의 폭발이라는 면인데, 이건 뭐 그냥 제가 이야기한 거지만, 이미지가 보통 뭐 풍부하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찬슈에는 그렇지 않아요. 풍부한 정도가 아니라 지나칠 정도로 너무 이미지가 폭발했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좀 거부감이 들 정도로 이미지가 너무 많다, 다양하다, 또 기괴하다 이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데, 뭐 저는 어쨌든 이 찬슈에라는 주목받는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을 읽어봤다는 데서는 당연히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요. 심지어 다음에도 한 번 더 찬슈의 다른 작품도 읽어봐야겠다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찬슈에 언젠가 노벨문학상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싶은 이 작가의 글, 황리가는 꼭 아니어도 다른 작품 한번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황리가도 나쁘진 않은데 이게 좀 너무 진짜 말 그대로 기괴해서 말이죠. 괜찮으실라나 모르겠네. 그 다음 11월달 모임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책이었죠. 윤포세 작가의 아침 그리고 저녁. 올해 노벨문학상을 윤포세 작가가 수상했죠. 희곡 작가이긴 하지만 뭐 소설도 썼었기 때문에 윤포세 작품 중에서 좀 짧은 소설인 아침 그리고 저녁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참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윤포세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인터뷰했을 때 자신의 작품 중 무엇을 좀 독자들이 시작했으면 좋겠나, 시작할 때 추천하냐라고 할 때 이 아침 그리고 저녁을 추천했더라고요. 내가 참 책을 잘 골랐어, 이 생각을, 뭐 우연의 일치이지만 그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괜찮았던 작품이고요. 그리고 독서 모임 하셨던 분들 중에서 분량도 짧고 읽기에도 어렵지 않고, 그러나 내용 자체는 충분한 깊이가 있고 해서 요거 대부분 다 만족하셨던 것 같아요. 상당히 괜찮았다, 너무 좋았다, 깊이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운이 되게 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저 역시도 윤포세 작가의 노벨문학상 작가 책을 추천한다 라고 할 때에는 윤포세라면 요 아침 그리고 저녁을 좀 편한 마음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앞선 작품이 황리가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인지 읽으시는 분들이 아침 그리고 저녁에서 힐링을 찾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읽기도 좀 부담스럽지 않고 읽으면서도 분명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모처럼 11월 모임 도서로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사실 사놓기는 윤포세의 희곡도 사놔서 읽어볼 계획이긴 하지만, 추후에 번역되는 윤포세 작품 중에서 7부작 이런 것도 워낙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기대를 좀 해보고 있긴 합니다. 어떻게 윤포세 작품 좀 읽어보셨을까요? 올해 막 주문이 밀려가지고 배송이 늦게 되고 했었는데 벌써 읽으셨을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보통 제가 12월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잘 모임을 안 하긴 했었는데, 올해 지난주에 16일인가에 모임을 하긴 했습니다. 바로 메이브 빈치의 올해는 다른 크리스마스, 이 책을 함께 읽었죠. 근데 읽었다고 해서 어떤 문학적인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평소처럼 모임을 진행한 건 아니었고요. 연말에 워낙 짧은 쪽글들이 모여있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로 가득하다 보니까 그냥 크리스마스 시즌쯤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정을 하기도 했었고, 또 우리가 올해가 가기 전에 연말 분위기를 함께 내보자는 의미에서 이 책을 선정한 것이었고요. 저도 메이브 빈치 작품을 처음 읽어보긴 하지만 이 작품에 대해서 아주 막 깊이 생각하거나 여러 가지를 찾아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작품을 읽으면서 생각한 것은 크리스마스다, 진짜 크리스마스로 가득하다, 한 4편 정도 5편 정도 하루에 좀 읽다 보면은 좀 지나친 크리스마스다일 정도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뿜뿜한 책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 훈훈하기만 한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아니고요. 불륜 이야기라든지 상실 이야기라든지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하고는 있긴 하지만 다양한 인간 군상의 이야기가 드러나 있긴 해요. 그럼에도 어쨌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놓치진 않고 있으니까 분명히 크리스마스에 읽어보기 좋은 책이다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는 여기 작품 속에서 나오는 칠면조 요리라든지 민스파이라든지 에그노그라든지 트리를 만들고 파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저에겐 참 낯설더라고요. 제가 저희 집만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트리를 만들다거나 트리 밑에 꼭 기차를 설치해서 레일을 돌면서 그 밑에 선물을 놓고 이런 문화를 즐겨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족들끼리 보내고 함께 그냥 편하게 쉰 적은 당연히 많긴 하지만 어떤 파티를 하고 캐럴을 막 같이 부르고 이런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저한테 그냥 크리스마스는 휴일 중에 하나 정도로밖에 인식이 안 됐었으니까. 그래서 이 작품 속에 나오는 어떤 전형적인 서구식 크리스마스가 신기하긴 했었어요.
낯설기도 하고, 그래 그것도 크리스마스긴 한데 내 크리스마스랑 좀 다르긴 하겠구나. 그래서 너 크리스마스 내 크리스마스, 그러나 어쨌든 둘 다 크리스마스,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가볍게 읽어보기에는 나쁜 책이 아니다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국내에서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짧은 재미있는 글들을 모아놓은, 기고글을 모아놓은 크리스마스 단편집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영상이 딱 올라갈 때쯤이면 크리스마스가 끝나거나 딱 끝났을 때쯤일 것 같거든요. 아마도 그렇겠죠. 어떻게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딱 그 지나면 진짜 올해 끝난 거잖아요. 자, 이렇게 올해 한 해 읽었던 방구석 독서 모임 유튜브 라이브로 우리가 함께 읽고 한참 이야기를 했던 작품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올 한 해 이렇게 둘러보니까 또 꽤 많은 작품을 읽었습니다. 11권의 책을 읽었고, 이 방구석 독서 모임이 벌써 3년을 했잖아요. 권수로 따지면은 30권이 아니라 1년차 때는 막 2주에 한 권씩 했었기 때문에 한 40권 이상을 함께 읽어 나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제가 유튜브를 언제까지 하게 될 것인가,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고, 제 개인 사정에 따라서 뭐 언제든지 이 방구석 독서 모임이 뭐 어쩌면은 오래 갈 수도 아닐 수도 있게 하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면서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책을 함께 읽어본다. 여러분들 또 이런 계기가 없으면은 잘 안 읽게 되는 부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낯선 작품들을, 또 괜찮은 작품들을 함께 읽어본다는 식으로 내년에도 한번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올 한 해 함께 읽었던 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불어 이 영상이 올해 마지막 영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진짜로 마지막 인사를 올리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어떤 제 변덕이 발동해서 또 한 번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될까요? 그건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더라도 결국에 내년이라고 해도 얼마 안 남았고, 내년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올 한 해도 너무나 감사드렸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년에도 열심히 좀 읽어보고, 그리고 주변 사람도 좀 다독여보고, 야, 왜 락서 유튜브라고 있대? 좋대. 한번 같이 보자. 소설 한번 같이 읽자. 이런 식으로 해보면 또 어떨까? 라는 생각도. 자, 여기까지 하고 들어갈게요, 여러분. 저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